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스포츠 경제학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1주차 수업으로 스포츠 경제학의 입문 과정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기장에서 느끼는 승패의 뜨거운 감동 뒤에는 사실 아주 치밀한 자본의 흐름과 의사결정의 원리가 숨어 있는데 바로 그 흥미진진한 학문의 세계를 오늘부터 하나씩 탐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1차 시 수업의 주제는 스포츠 경제학의 정의 및 범위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 경제학적 렌즈를 끼고 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나는 아주 복잡한 일들을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수업의 문을 여는 핵심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스포츠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는 일반 상품과 무엇이 다를까요?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신체 활동을 넘어서 수조 달러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팬들의 마음이나 감동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매출이나 시청률 같은 유형의 수치로 바꾸는 과정을 살펴보고 자원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경제학의 대전제가 스포츠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성적 영역인 스포츠를 이성적인 숫자로 해부하는 지적 즐거움을 느끼면서 미래 스포츠 산업의 지도자로서 비판적인 사고와 데이터 분석력을 키우길 기대합니다. 우리의 학습 목표와 전체적인 강의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포츠 경제학이 무엇인지 학문적 정의를 확립하고 일반적인 경제학 원리가 스포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1차 시에는 학문의 정의와 기초 원리 그리고 스포츠 시장만의 특별한 성격인 상호의존성과 불확실성에 대해 공부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2차 시에는 이 공부가 왜 필요한지 산업 규모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 머니볼이나 오타니, 선수, 그리고 자동차 경주 대회인 F1의 최신 비즈니스 사례를 연구할 예정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선수의 연봉 결정부터 구단 운영, 메가 이벤트 유치까지 전 과정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의 역량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경제학이란 정확히 어떤 학문일까요? 이는 응용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스포츠 산업 내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학계에서는 1956년 사이먼 로튼버그의 논문을 현대적인 기점으로 간주하며 단순히 통계를 내는 것을 넘어 인간의 전략적인 선택과 시장의 메커니즘을 모델로 만듭니다. 구단이라는 기업과 선수라는 노동자, 그리고 팬이라는 소비자와 정부 사이의 상호작용이 주된 분석 대상입니다. 특히 약물 복용이나 승부 조작 같은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를 고민하며 경기에서 이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과 돈을 버는 것 사이의 충돌을 연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처럼 스포츠 경제학은 학문적인 엄격함과 현장 실무의 유연함이 공존하는 아주 매력적인 융복합 영역입니다. 스포츠에는 경제학의 기초 원리들이 아주 선명하게 투영되어 있습니다. 우선 슈퍼스타 선수의 공급은 극히 제한적이라 희소성이 높고 특정 선수를 영입할 때 다른 포지션을 보강할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구단은 정해진 예산 안에서 승리를 최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며 계약서의 보너스 조항이 선수의 경기력과 약물 유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분석합니다. 또한 단 1승을 더 추가하기 위한 비용이 타당한지 따져보는 한계 원리와 자유계약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는 시장 메커니즘도 중요합니다. 상대의 전략에 따른 최적의 전술을 선택하는 게임 이론이나 지역 연구 팀이 시민에게 주는 자긍심 같은 공공재적 성격도 공부할 것입니다.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해 구단이 잘 모르는 정보 비대칭 문제나 경기장 건설의 순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비용 편익 분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포츠 경제학의 연구 범위는 크게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으로 나뉩니다. 미시적 접근에서는 선수가 팀 수입에 기여하는 정도인 한계 수입 생산을 통해 적정 연봉을 추정하거나 입장권 가격 변동에 따른 팬들의 수요 변화를 측정합니다. 구단 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프런트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반면 거시적 접근에서는 스포츠 산업이 국가 전체 생산량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와 그 파급 효과를 분석합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에 따른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를 분석하고 정부의 스포츠 기금이 잘 운영되는지, 세금 혜택이 적절한지도 검토합니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의 국제적인 무역과 해외 진출 전략도 거시적인 연구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제 스포츠 시장만이 가진 특별한 성격들을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는 상호의존성입니다. 유명한 말로 뉴욕 양키스는 숙명의 라이벌인 레드삭스가 없으면 상품을 생산할 수 없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일반 기업과 달리 스포츠 구단은 경쟁자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리그 전체의 흥행을 위해 개별 구단이 자율성을 일부 포기하기도 하며 수익 공유 제도를 통해 실력이 약한 팀의 경쟁력을 유지해주기도 합니다. 리그 안의 구단들은 경제적으로 카르텔과 유사한 협력 관계를 맺고 함께 중계권을 협상하며 시장에서의 힘을 키웁니다. 팀들 사이의 실력 균형이 무너지면 리그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적 협력은 일반 시장의 경쟁 모델로는 설명하기 힘든 스포츠만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결과의 불확실성입니다. 이를 루이스 슈멜링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 라이벌과의 경기가 일방적인 압승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가치가 높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승리 확률이 반반에 가까울 때 관중과 시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팬들이 스포츠를 소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며 만약 승부 조작 등으로 승패가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시장 가치는 즉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제학은 이 의도된 불확실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규칙 설계를 연구합니다. 신인 선수 선발 제도나 연봉 상한제 같은 제도들이 전력을 평준화하여 경제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됩니다.
너무 강력한 왕조팀의 등장은 장기적으로 수요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방송 중계권료 협상에서도 박진감과 이변의 가능성은 가장 중요한 가격 결정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는 비합리적인 충성도와 고착 효과입니다. 고향이나 학교 혹은 부모님의 영향으로 한번 형성된 응원팀은 평생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물건을 살 때와는 달리 스포츠에서는 아주 강력한 고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팬들의 충성도는 구단에 강력한 독점력을 부여하며 입장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구단은 응원 도구 판매나 멤버십을 통해 팬들의 애착을 수익으로 바꿉니다. 결국 스포츠 소비는 단순한 구매를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구매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이성적인 열광을 데이터로 관리하는 것이 현대 스포츠 경영의 핵심입니다. 경기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경기 내적 요소에 대해 알아볼까요? 노동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자유계약 선수의 연봉 조정이나 드래프트 같은 선수 시장의 규칙을 연구하고 선수의 실력과 시장 가치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혀냅니다. 경기 규칙이 바뀌었을 때 경기 시간이나 득점력, 그리고 최종 수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약물 복용을 막기 위한 벌금 체계를 게임 이론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팀 안에서 선수들 간의 연봉 불평등이 동기부여와 성적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거나 어린 선수들을 육성하는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도 평가합니다. 경기장 밖에서 일어나는 경기 외적 요소도 아주 중요합니다. 방송 중계권 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주도권이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지 분석하며 기업이 스포츠를 통해 얻는 홍보 효과를 돈으로 환산해봅니다. 경기장 이름을 기업에 파는 네이밍 라이츠가 구단과 기업 모두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도 다룹니다. 또한 경기장 안의 음식 판매나 특별석 수익을 어떻게 최대화할지 고민하고 경기장 건설이 주변 땅값이나 상권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조사합니다. 이제 경기장은 단순한 경기 장소가 아니라 복합적인 문화 소비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인 팬 토큰을 활용한 새로운 수익 창출이나 구단의 상장, 펀드 투자 같은 금융 기법들도 스포츠 경제학의 영역입니다. 이제 2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스포츠 경제학을 배워야 하는지, 산업의 규모와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실무 역량의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숫자로 스포츠의 힘을 체감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미식축구 결승전인 슈퍼볼의 광고비는 단 30초에 약 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0억 원이 넘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시장 전체의 가치는 수조 달러에 달하며 지금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 5대 리그의 연간 매출 합계는 웬만한 중견 국가의 국가 생산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축구와 골프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중계권료 상승이 선수들의 몸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본의 유입이 커질수록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경제학적 안목은 필수이며 데이터가 지배하는 현대 스포츠에서 감에만 의존하는 결정은 도태를 비미합니다. 산업의 패러다임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기 입장권을 파는 단순한 서비스업이었다면 이제는 지식재산권을 중심에 둔 미디어 콘텐츠 산업으로 변했습니다.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로서 실시간 시청 가치가 가장 높은 희소 자원입니다. 넷플릭스나 애플 TV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중계권을 확보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경기 자체보다 경기 전후의 이야기가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기도 하며 구단의 경쟁자는 이제 다른 팀이 아니라 유튜브나 틱톡 같은 영상 서비스들입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이 결합하면서 우리가 스포츠를 보는 방식 자체가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공공재정 측면에서도 공부할 내용이 많습니다.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경기장을 짓는 것이 과연 경제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논쟁이 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같은 비시장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형 이벤트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주는 실질적인 혜택인 낙수 효과와 외부 효과를 분석해야 하죠. 또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국가 전체의 의료비가 줄어드는 거시적인 효과가 있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스포츠 복권 수익금이 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며 결국 공공정책으로서의 스포츠는 복지와 경제, 외교가 결합된 아주 높은 수준의 방정식입니다. 합리적인 구단 운영을 말할 때 영화 머니볼의 사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낸 경제학적인 승리의 전형입니다. 혁신의 핵심은 전통적인 스카우트의 직관 대신 출루율 같은 통계 수치에 집중한 것입니다. 연봉 대비 얼마나 팀에 기여하는지를 따져서 저평가된 선수들을 찾아냈고 연봉 상한선 안에서 최적의 선수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는 이적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고 진짜 가치를 찾아내는 효율적 시장 가설과도 연결됩니다. 이제 구단 운영은 감각의 영역이 아니라 정교한 경영학과 경제학의 영역으로 넘어가 승률을 높이기 위한 추가 비용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글로벌 트렌드 중 하나인 스포츠 워싱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는 국가나 기업이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 스포츠에 거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중동의 오일머니가 유럽 축구 구단을 인수하고 큰 대회를 유치하는 배경에는 이런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자본 투입은 선수 연봉을 폭등시켜 시장을 왜곡하고 리그 간의 격차를 벌리기도 합니다. 사우디의 새로운 골프리그 창설처럼 기존 질서를 깨는 파괴적인 혁신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죠. 이제 거대 자본은 스포츠를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전략적인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와 경제학이 스포츠라는 무대에서 어떻게 맞물리는지 읽어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사례 연구 첫 번째로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경제적 파급력을 보겠습니다. 연봉이 약 9,200억 원이나 되는데 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과연 합리적인지 따져보는 것은 아주 좋은 공부가 됩니다.
연봉의 상당 부분을 나중에 받기로 한 계약 구조가 현재 가치로 따지면 얼마인지, 그리고 절세 효과는 어떤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오타니 효과는 입장권이나 광고 수익을 넘어 일본 관광객을 불러오고 새로운 후원사를 끌어들이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투수와 타자를 모두 소화하는 희소성이 만드는 독점적 가격 프리미엄과 리그 전체의 시청률을 높이는 효과까지 고려하면 오타니는 단순히 선수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슈퍼스타 경제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본능의 질주가 일으킨 F1의 부활입니다. 미디어 콘텐츠가 미국에서 인기 없던 종목의 수요를 폭발시킨 아주 놀라운 경제적 반전 사례입니다. 경기 자체보다 선수와 팀의 숨은 이야기에 집중하여 젊은 세대와 여성 팬들을 새롭게 끌어들였습니다. 방송 이후 입장권 가격이 치솟고 후원 문의가 쏟아졌으며 대회를 유치한 도시는 엄청난 관광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는 스토리텔링이 가진 돈의 가치를 다시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테니스나 골프 같은 다른 종목들도 이 모델을 따라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가치를 기술로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스포츠 경제학을 배우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스포츠 산업을 감성이 아닌 데이터와 논리로 파악하는 분석적인 사고 능력이 생깁니다. 복잡한 수치와 통계를 읽고 보고서를 쓰는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죠. 이는 구단이나 협회 혹은 정부 기관에서 일할 때 꼭 필요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기초가 됩니다. 스포츠 현장의 갈등을 경제적인 협상으로 풀어내는 기술도 배울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여 취업 시장에서 전문가로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 마지막 목표는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분석 리포트를 완성하는 것이며 경제학이라는 도구는 여러분의 열정에 날개를 달아줄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 3가지는 상호 의존성, 불확실성, 그리고 스포츠의 특수성이었습니다. 스포츠 경제학은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누고 시장의 독특한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다음 주에는 2주차 내용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와 입장권 가격을 결정하는 전략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경제학 원론의 수요 공급 부분과 다이나믹 프라이싱 개념을 미리 훑어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우리 수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니 언제든 환영합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